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한 방에 알아보는 시간 한방이답니다.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봄으로 가는 길목인 입춘과 우수가 지났지만 여전히 바람은 매서운 것 같고 몸은 자꾸 좀 웅크러드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이 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좀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엔 이제 마스크를 쓴 지 3년이 지나다 보니까 네. 그 웃는 법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뭐 웃으면 복이 온다, 웃음이 명약이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요즘 좀 웃음을 잊고 살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들은 웃음 넘치는 봄맞이 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한방이답이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원장님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실 원장님들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원장님들과 함께하는 한방이답이다. 첫 순서 보이는 라디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고민 사연을 명쾌하게 해결해봤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목을 제가 빼는 걸 어떻게 한번 목을 뺀다고요? 잘 보이시죠? 비주얼을 맡고 있는 개그맨 오정태입니다. 나의 비주얼을 좀 빌려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저처럼 딱 네. 결혼해서 그러니까, 예. 네, 제가 한 일주일이라도 좀 빌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저는 보이는 라디오에 잘 보이시죠? 비주얼을 맡고 있는 개그맨 오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레인을 맡고 있는 한의사 김남식입니다. 와, 브레인. 예, 야, 비주얼과 브레인. 야, 난리 났겠네요 지금. 예. 뭔가 반대로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원장님. 네, 이 결혼 아직 안 하셨잖아요.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비주얼을 좀 빌려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저처럼 딱 네. 결혼해서. 그러니까, 네, 예. 제가 한 일주일이라도 좀 빌리고 싶습니다. 목표가 결혼입니다. 아, 결혼이에요. 예. 아, 그 고민 저희가 풀어드리고 싶네. 예. 제가 나중에 한번 여기에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네. 고민 상담 한번 신청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진지해요. 이렇게. 정말 결혼하고 싶나 보군요. 네, 결혼하고 근데 싶습니다. 네. 제가 결혼해본 입장에서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네. 예, 뭐, 아, 예, 끝나고 얘기했습니다. 아, 빠른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의 건강 고민 한번 만나볼 텐데 또 우리 원장님이 잘 좀 참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전생에 거북이었을까요? 아, 뭐죠 이게? 아, 제목이 네. 전생에 거북이었을까요? 참신한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는 시청자입니다. 최근 뒷목이 뻐근하고 두통이 심해서 병원에서 CT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저한테 일자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목이요? 예. 네. 필라테스 강사에서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일자목이라는 진단받으니까 충격적이더라고요. 자주 들어본 거북목도 아니고 일자목이라니 평소에 제 자세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필라테스 일을 하기 전에 했던 사무직이 문제였을까요?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받으라고 하던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요즘 한의원에서 추나치료가 핫하던데 저처럼 일자목에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요? 찾아보니 추나치료 외에도 도수치료, 카이로프래틱 같은 다른 교정 방법도 많던데 무슨 차이인가요? 더불어 교정 치료도 받는 도중에 필라테스를 같이 해도 괜찮을까요? 도와주세요. 거북목은 알겠는데 일자목을 모르겠어요. 그게 아, 뭐예요? 그렇습니까? 목의 커브가 목뼈가 이렇게 C자로 꺾여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각도인데 예. 자세가 좋지 않고 하다 보면은 목이 이렇게 일자로 펴집니다. 뼈의 정렬이 좋아지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일자목이 되는 것이고 일자목. 일자목이 되면 주로 머리가 앞으로 나가는 각도가 되기 때문에 네. 거북목이 같이 생깁니다. 다른 개념이지만 같이 생기는 친구 같은 거죠. 자세가 좋지 않으면 목이 앞으로 나오는 거북목, 목의 커브가 일자로 펴진 일자목이 생기거든요.
요새 현대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커브가 변하면서 뻐근한 통증부터 생겨요. 뒷목 조개가 뭉쳐지기 때문에 여기서 머리로 가는 신경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처럼 두통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목 디스크 같은 어떤 그런 퇴행성 변화들이 좀 빨리 오거든요. 팔도 저리고 뭐 심하면 마비가 온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필라테스를 하면 더 이렇게 목 같은 게 괜찮을 것 같은데. 필라테스 하시면 당연히 뭐 자세를 잡는 운동들이 그 동작들이 많아서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 이전에 좀 그 교정이 흐트러졌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사무직을 하시거나 자세가 좋지 않아서 필라테스만으로는 교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추나와 같은 교정 치료를 병행을 해야 같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반듯하고 생각되는데 네. 사람들이 다 거북목이래요, 제가. 아, 네네. 예, 제가 거북목입니까? 아, 근데 목이 짧으셔서 잘 모르겠어요. 봐보세요. 아, 저 보겠습니다. 진짜 거북목인데. 차렷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원래는 귀하고 여기 어깨 재봉선이 거의 일치해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오정태님도 귀가 어깨 재봉선보다 훨씬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요거를 거북목이라고 부릅니다. 교정 치료와 함께 그리고 요 근육을 굳어진 근육을 적응된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를 병행하시면 훨씬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큰일이네요. 저는 이게 편하거든요. 이게 네네. 잘못된 건데 저는 이게 익숙해진 거거든요. 네, 익숙해지셔서 그래요. 아, 그러면 추나 치료나 이런 게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추나 치료는 이제 교정을 하게 되는데 좀 해봐요.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아, 예, 좀. 자,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소리 났어요. 보시고 오케이. 우두둑 하는 걸 이제 저희만 느꼈을 텐데 이렇게 하면 뼈가 일단은 요 사이에 진공 상태에 빠지면 뼈를 투둑 푸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놓은 상태에서 이완을 시킵니다. 추나의 원리는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틀어진 뼈를 우두둑해서 맞춰놓고 쭉 늘리면서 편안한 위치로 찾아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 그 좋은 각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좀 눈도 밝아지고 좀 시원하지 않으세요? 오, 정말 너무 편안한데요, 이게? 네네. 그래서 오.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시행을 하시면은 목을 교정하는 데 더 도움을 줄 수 있고요. 평상시에 그 자세를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병행을 하셔야 장기적으로는 각도가 좋아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치료하다가 네. 이렇게 비틀다가 네. 더 삐는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각도로 시행을 하면 그래서 안 좋습니다. 혼자서 막 우두둑 소리 내시는 분들 있어요. 네. 그렇게 잘못하시다 보면은 뼈에 자꾸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뼈가 뾰족뾰족하게 자라나게 되거든요. 퇴행성 변화들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추나 도수 치료, 카이로프랙틱이 다 비슷한 수기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이용해서 교정을 해주겠다라는 목표로 이제 시행을 하는 건데 도수 치료는 주로 이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시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추나 치료는 한의사들이 직접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카이로프랙틱이 이제 합법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카이로프랙틱이라는 교정 술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배워서 와서 이제 한국에서 시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고요. 그래서 누가 시행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추나 치료는 이제 우리 뼈를 맞춰주는 교정 치료뿐만 아니고 경근 추나라는 이제 한의학적 개념이 있어가지고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가 이렇게 병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강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나 치료는 또 보험이 돼서 저렴합니다. 한의원에 가면 여러분 이 일자목, 거북목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한의원 가봐야겠네요. 그럼. 네, 한의원 오셔서 제가 예. 우두둑 해드리겠습니다. 우두둑 하면 정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펴집니다. 예. 보이죠? 안 보여요? 목이 어디 목을 제가 빼는 걸 어떻게 한번 제가 알아와서 한번 해드려보겠습니다. 목을 뺀다고요? 오늘은 또 이 일자목에 대해서 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네, 보이는 라디오 김남식 원장님께서 일자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필라테스 강사처럼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세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의원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건강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한번 아팠던 곳이 잘 낫지 않고 오랫동안 아프다.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뭔가 이제는 감기가 걸려도 한 번에 안 낫는 것 같고 맞아요. 또 예전에 한 번 다쳤던 무릎이 계속 네. 아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은 이제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지만 네. 끝까지 계속 나를 괴롭힐 수도 있는 그 만성 질환에 대해서 원장님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정원 원장님, 그 만성 질환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오랫동안 낫지 않고 그냥 몸에 계속 붙어 있는 그런 질환이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뜻이 뭔가요? 네. 만성 질환은 보통적으로 한 6개월 혹은 1년 이상 계속되는 질환으로 말하고요. 급성 질환과 대응해서 말들 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보통적으로 질병의 발생과 진행에 식습관, 운동 습관, 흡연, 음주 등의 생활 습관 영향을 받는 질환군을 말하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런 감염성 질환 이외의 거의 모든 질환을 해당된다고 생각하여 비감염성 질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적으로 크게 대표적인 증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그리고 만성 호흡기 질환, 암 등이 대표적인 만성 질환에 속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만성 질환이란 발병 후 오랜 기간 지속되는 비감염성 질환이라고 정의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는 놀라는 게 그 기간도 뭐 기간이지만 네. 비감염성, 그러니까 그냥 우리 생활 습관에서 맞아요. 어떤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암,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해주셨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을 한 원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국인들이 특히나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제가 2020년도 통계를 가져왔는데요. 네. 통계상에서 보면 이제 건강심사보험평가원 기준으로 1위, 우리가 사실 약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네. 제 1위에 해당하는 만성 질환은 바로 고혈압입니다. 정말 약 드신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네. 그래서 고혈압이 1위에 이제 올라가 있게 되고요. 아. 두 번째 질환으로는 이제 한의원에도 사실 많이 오시는 증상인데 네. 바로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손가락 관절부터 무릎 관절, 뭐 허리 관절 다 이제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게 두 번째가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랑 관련돼서도 정신 및 행동 장애가 3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것도 만성 질환의 분류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세 번째가 되고 네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이 되었던 당뇨병이 이제 4위가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간의 질환, 간 질환과 관련된 게 5위에 이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질환을 보시면 되고 이 외에도 한국인들이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만성 질환으로 좀 꼽자고 하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호흡기 질환 중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제 장기간 흡연력이 있을 때는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그 외에도 그 천식이라든지 치매 같은 것들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좀 조심해야 되는 만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1위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면 네. 고혈압, 그리고 관절염, 정신 및 행동 장애, 또 네. 당뇨병, 간 질환. 오.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어르신들 중에서 맞아요. 이 5가지 중에 네. 하나라도 이제 안 걸린 분이 없는 게 찾기가 조금 어렵지 찾기가 않을까. 어렵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네. 흔한 질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뭐 이런 병은 그냥 친구처럼 계속 뭐 갖고 가는 거야. 나와 함께 가는 거다. 네, 뭐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런 만성 질환의 그 위험도는 얼마나 되는지 네. 이건 최기원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만성 질환이 위험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드러나지 않고 오랫동안 원인과 이런 게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드러날 때는 정말 큰 증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침묵의 간, 침묵의 장기 간, 그리고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이란 말도 들어보셨듯이 네네. 네.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진행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꾸준히 관리가 돼야 되는데 경각심이 부족한 상태로 계속 가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요. 그리고 저도 통계를 가져온 게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작년 21년도에 사망자 원인을 분석을 했을 때 네. 80%가 만성 질환으로 사망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원인의 상위 10개를 분석했을 때 10개 중에 8가지가 이제 만성 질환에 속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점점
유병률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선진국이 되면서 감염성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적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점점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비만율이 증가를 하고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서 만성 질환으로 걸리는 확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달라진 생활 환경 때문에도 이러한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 앞서서 이 원장님께서도 이제 생활 습관 문제를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그렇다면 이게 뭐 만성 질환인 게 처음부터 만성 질환은 아닌데 이런 생활 습관의 문제가 큰 것인지 아니면 가족력, 유전의 문제가 큰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유전적으로 가족력이 있다면 네. 당연히 유전적인 원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서 조심할 필요는 당연히 있으시고요. 네. 하지만 유전적인 가족력이 없다 해도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생활 습관이 좋지 않으면 만성질환 발병이 가능성이 당연히 커집니다. 그래서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영양 불균형 등 이런 생활 습관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발생한 질환들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네. 네. 또한 쉽게 낫지도 않으면서 치료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이 만성질환 중에 특징에 속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생활 습관과 환경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뭐 유전이 있는 경우는 이제 그런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네.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 더욱더. 네. 그리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네. 자, 이제 치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만성 질환이 하루아침에 생긴 병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자, 그렇다면 치료도 그냥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 자, 한복인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그 맞습니다. 앞서서도 말씀 좀 잘 해주셨는데요. 만성 질환은 사실 우리가 뭐 체하거나 뭐 담이 오거나 이런 것처럼 금방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또 뭐 통증에 진통제를 투여하듯이 또는 뭐 안 좋은 부분들을 수술로 제거하듯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끔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앞서 나온 이제 유전적인 요인, 어떤 직업적인 요인, 생활 환경들 이게 여러 가지들이 녹아서 오랜 기간 동안 누적이 되어서 그 균형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게 우리가 만성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적절히 치료가 되고 증상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리가 되려고 하면 그동안 쌓여온 몸이 틀어진 부분, 불균형한 부분을 다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고혈압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혈압이 올라가 있는 수치에 주목을 해서 그 수치를 낮추는데 이제 보통 집중을 하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몸의 어떤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령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육량이 적어진다거나 혈관이 좁아진다든지 생체적인 리듬이나 기능들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지 혈압이 올라가 있는 결과만 보고서 우리가 그냥 그것만 어떻게 제거를 하듯이 이것만 수치만 낮추듯이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예.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활 환경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몸의 요소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또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만성 질환에서는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네. 이게 오래 방치가 된 만큼 그만큼 또 네. 이제 치료에도 신경을 맞아요. 써야 한다 이런 말이군요. 네, 정말 만성 질환이 좋다가도 나빠졌다가 또 나빠졌다가도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좀 안고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최 원장님께서는 뭐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네. 어떤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치료에서 중요한 건 이제 계속 얘기했듯이 네. 만성 질환은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관리가 잘 되지 않는데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증상이 발현되기 전부터 미리미리 이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미 증상이 발병을 했다면 아니면 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 나의 이제 생활 습관을 우선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내가 잘못되고 어떤 거를 교정해야 될지를 미리 파악을 해서 그걸 이제 파악을 해서 교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제 그 만성 질환의 교정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중요한데 네. 그 치료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같이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이건 장기적인 관점을 봐야 되고 수술이나 치료로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의 그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네. 이게 의학적인 어떤 그 접근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 습관을 무엇보다 건강하게 교정하는 맞아요. 게 네. 그게 핵심이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네. 자, 그렇다면 그 면역력은 또 이 면역 그 만성 질환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한데 이정훈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면역력은 체온 유지, 수면, 운동, 식사 이런 등의 영향의 생활 습관으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생활 습관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증가가 돼서 만성 질환이 당연히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런 생활 습관이 좋아지면 그 자체로도 만성 질환 관리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아, 예. 그래서 면역력이 좋아지면 만성 질환이 치유된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만성 질환 관리 개선에 면역력이 일정 정도 도움을 준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그러고 생활 보니까 습관뿐만이 네. 아니라 맞아요. 면역력까지. 네. 건강한 생활 습관이 이제 만들어지면 면역력도 강화가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네. 맞아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뭐 특히나 만성질환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라고 하니까 관련 환자분들도 한의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늘어났을 것 같거든요. 한 원장님 실제로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신 환자분들 가운데 기억에 남는 분 계시나요? 네, 제가 앞서서 면역력 얘기를 해서 네. 이제 면역력과 관련해서 이제 내원하셨던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분은 70대 중반의 여성 환자분이셨어요. 근데 그 질환은 만성 방광염이셨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1년 넘도록 네. 계속 재발하고 나아지고 재발하고 나아지고 계속 반복을 하셨던 분이신데 그러니까 빨리 재발하는 경우는 일주일 열흘 만에 다시 재발을 하기도 하고 또 길게 좀 괜찮을 때는 한 달간 또 괜찮기도 하는데 저희 이제 내원을 하셨을 때는 다시 이제 재발을 하신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계속 복용을 하셔도 너무 장기 복용을 해서 이제 내성도 생긴 상태고 염증 수치도 이제 잘 이제 관리가 잘 안 된 상태로 이제 내원을 하셨는데 네. 이제 그런 경우가 바로 면역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몸 안에서 누적된 원인들이 불균형을 만들어서 이게 몸 자체적으로는 회복이 안 되는 네. 이제 상태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이제 좀 안 좋았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활 습관이라든가 좀 수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정해주고 좀 면역력을 올려주는 쪽으로의 저희 한약적 뭐 한약이라든가 이런 치료를 통해서 이제 다행히 좀 많이 개선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양약만으로는 잘 잡히지 않던 염증 수치도 좀 개선이 되셨고 그 방광염 증상들도 이제 많이 해소가 되셔가지고 이제 좀 좋아졌던 케이스가 있어서 이제 네. 면역력을 강화하는 쪽에 도움을 저희가 드릴 수 있어서 좀 괜찮았던 케이스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아, 네. 자, 만성 질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네. 마지막으로 그 만성 질환에 좋은 생활 습관이나 식이요법에 대해서 네.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기현 원장님 이게 그냥 간단하게 네. 이건 해라, 이건 네. 하지 말아라 네.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해야 되는 거는 알기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된다가 중요합니다. 아. 사실 우리가 생활 습관, 만성 질환에 좋은 생활 습관을 생각만 해봐도 알 수 있고 검색을 해보면 쉽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국민 암 예방 수칙이라고만 해도 10가지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해야 되는 거는 우선 우리가 이제 식사를 뭐 규칙적으로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이렇게 식사를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도 유산소 운동 위주로 땀이 날 정도로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은데 또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술을 많이 마시는 거, 그러니까 술을 많이 과음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흡연하는 거. 근데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를 잘 명확하게 인지하고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역시나 뭐 건강 수칙은 다 아는 거잖아요. 알아요. 다 아는 건데 알고도 안 하는 게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한방이 답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바로 이어서 준비된 증상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1세 여성분의 사례고요. 키는 163cm지만 몸무게는 45kg이 조금 못 미친다라고 하십니다. 과거 병력으로 역류성 식도염과 위경련이 있고요. 늘 채기가 있는 느낌이고 조금만 밥을 먹어도 금방 배가 불러서 더 먹지 못한다라고 하시는데요. 특히나 이 명치와 배꼽 사이가 많이 답답하며 눌러보면 좀 딱딱하게 만져진다라고 하시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이 명치 밑이 굳어지면서 자, 위장이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며 심할 때는 등까지 답답하고 두통까지 온다라고 하십니다. 자, 내시경 검사도 했지만 원인이 나오지 않아서 신경성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시는데요.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례자의 그 증상 설명만 들어도 네. 뭔가 가슴과 속이 그냥 어우, 답답한 느낌이 답답하고 막힌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자, 담적증이라고 하거든요. 이 담적증이 어떤 질병인지부터 설명을 네.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 원장님이 알려주시죠. 예, 그 담적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실은 이제 한방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 사례자분처럼 이게 대표적으로는 이제 만성 소화기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어떤 양방 쪽의 병명으로는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렇게 병명이 진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되는 치료법만으로는 잘 개선되지 않는 소화기 쪽 증상 증후군을 묶어서 우리가 담적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담적증이 그럼 이제 왜 생기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요. 네. 그 원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 좋은 식습관이 많이 누적이 된 경우에 담적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급하게 먹거나 폭식을 하거나 과식을 하거나 야식을 먹거나 이런 식습관이 누적이 된다거나 또 이제 과도한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이제 오래 쌓이게 되면 네. 위장의 운동 기능성이 굉장히 좀 저하가 되게 되면서 음식물이 위장 내에 오래 머무르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오래 머무르게 되면서 우리 몸에 유해한 반응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에서 안 좋은 음식물의 덩어리들을 우리가 보통 담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네. 그 담음이 이제 오래되게 되면 위장이나 장의 근육 구조를 좀 딱딱하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한방 용어로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것들을 적취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담음이 적취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명칭을 담적이라고 이제 보통 사용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담적이라고 명명을 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고 치료로 이제 이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이 소화기관의 운동 기능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뭐 굳어버린다. 맞아요. 정말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요. 네, 담적증 우선 뭐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위장과 운동 기능이 저하 이 부분과 연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뭐 기존의 어떤 소화기 증상과 관련이 깊은지 최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앞서 이제 담적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위와 장의 담적이라 해서 이런 이제 소화기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은 위와 장의 조직을 손상하게 되고 그리고 위와 장의 운동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위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각종 위장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위장 질환으로 하면 위식도 역류 질환,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 기능성 소화불량,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말 그대로 위장의 내용물이 식도, 위장에서 식도를 역류해서 불편감이 나타나고 합병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위와 식도에 담적으로 인해서 위식도가 굳어서 연동 운동이 저하가 되면 이제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기능성 소화불량은 말 그대로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그러니까 기질질환이 이제 인과관계 없는 기질질환이 없고요. 그리고 예.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제 위장 증상이 발생되는 거를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담적, 그러니까 위장이 굳어서 운동이 잘 되지 않게 되면 마찬가지로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 요즘에 이제 많이 겪고 있는 질환인데요.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질적인 원인이 없으면서 이제 복부 불편감 그리고 설사나 변비 이 네. 두 가지가 더해지면서 생기는 건데 이것도 역시 담적으로 인해서 대장 움직임이 저하가 되면 역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발생하게 됩니다. 와. 대표적으로 이제 네. 위식도 역류 질환 그리고 기능성 소화 불량 여기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까지 연관이 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다 걸려보는 게 아닌가 네. 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소화기 질환들인데.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속이 안 좋아서 이제 배를 이제 마사지를 하다 보면은 뭐 유난히 딱딱할 때가 있어요. 네, 뭔가 좀 이제 굳은 느낌. 그렇죠. 네. 돌멩이처럼 뭔가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담적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건지 네. 자, 이정훈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담적증이 됐을 때 위장이 딱딱한다 하는 그 설이 현재로서는 두 가지를 하는데요. 네. 실제적인 장이 딱딱해지는 거랑 그 이외에 부산물로 인해서 딱딱해지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후자 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배를 만졌을 때 딱딱하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배를 만졌기 때문에 위장이 만져지고 네. 그래서 딱딱하니까 위장이 딱딱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맞아요. 근데 보통 위장이 안 좋아지면 위벽이 딱딱해지기보다는 위장의 기능의 저하로 오히려 얇아집니다. 이거를 보통 유축성 위염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또한 점막 안쪽의 근육층도 탄력도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늘어지죠. 이완된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질환명으로 하면 위하수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벽이 딱딱하게 굳어서 손에서 느껴지기보다는 위장의 움직임이 약해져서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그 시간이 지연이 되면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과 가스가 부풀어 가지고 그 딱딱하게 손에서 촉지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담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위장의 움직임이 약해졌다. 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 오히려 두꺼워지고 뭐 그럴 네. 줄 알았는데 얇아지고 얇아진다. 이제 안에 어떤 그 음식물이나 가스 때문에 이제 팽만이 되니까 네. 이제 그게 돌처럼 느껴진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자 이런 담적증이 발생하는데 그 자율신경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 이정원 원장님께서 계속 알려주시죠. 담적증 그 자체가 교감신경 항진과 부교감신경 저하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위장의 연동 운동이 감소하고요. 소화액이 부족해져가지고 위에서 분해가 제대로 완수되지 못한 음식물이 쌓이고 그런 담적들이 음식 소화를 위해서 또 다른 방해를 일으켜가지고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담적증을 유발한 자율신경을 조절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조절이 반대 방향으로 역전된 상황이 되면 오히려 또 인체 기능을 저하를 시켜가지고 네. 담음이나 노폐물이 또 쌓이게 되므로 네. 이 기준을 잘 맞추면서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담적과 자율신경의 관계까지 이 담적증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치료가 가능할지 한 원장님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그 담적증은 치료가 가능하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네. 원인들을 좀 다 하나씩 해결을 해가면 좋은데요. 이 담적증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기 질환인데 그냥 소화가 안 되면서 더부룩하다고 해서 소화제를 먹거나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단순하게 그렇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담적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그 담음들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방 쪽에서는 그 담음을 제거하는 쪽으로 먼저 치료를 해서 담의 독소, 유해한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먼저 제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담음이 먼저 제거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조직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굳어져 있던 부분들까지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따로 그 부분을 좀 이완을 시켜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치료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하고요. 네. 이 담적증이 오래되게 되면 해당되는 위와 장 쪽으로 혈액 공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피폐혈 상태라고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혈액순환 기능을 강화를 해서 위와 장 쪽으로 피가 잘 많이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치료도 이제 활용을 해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증상이 오래되게 되면 그 위와 장으로 공급되는 저희가 이제 진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제 윤활액 같은 건데요. 그래서 위와 장이 많이 건조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진액 공급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점이 되고 또 약해져 있는 위와 장의 근력을 튼튼히 만들어주는 치료도 함께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특히 이제 배를 만져보면 단단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차가우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담적병이 오래되면 이게 차갑게 굳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위와 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기를 제공을 해주는 치료 방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담적증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담적증을 한방에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자 그런데 이 담적증 치료에 채수분, 그러니까 물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 환자분들께서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네. 자, 이정원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한 원장님께서 담적증에 대해서 구체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총괄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건조로 인한 것을 구분해서 좀 설명드리면요. 네. 건조. 부교감 신경이 저하가 되면 인체의 분비선이 말라 몸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항진된 교감 신경을 안정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점막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체내 진액을 보호하는 것을 통해서 담적이 스스로 잘 배출될 수 있는 상태로 변화를 시켜주는 것에 치료를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근데 점막세포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해가지고 몸에 건조증이 덜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담적증이 초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담을 변화시켜서 쉽게 배출되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담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담을 직접적으로 제거할 때는 우리 몸에 진액을 또 너무 마르지 않게 상태를 보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아, 뭔가 그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계속 뱃속이 더부룩하고, 더부룩하고. 네, 자꾸 꽉 막히는 그런 네. 느낌이 드는데 심지어 뭐 이 위장 안쪽이 건조하다라는 생각까지 드니까 네. 정말 힘들겠다. 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담적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최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담적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소화질환을 예방하는 방법, 그 식습관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식사를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은데 빠르게 먹게 되면은 소화기가 이제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식후에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네. 이 경우에는 소화기 연동 운동이 저하가 되면서 이제 아까 소개했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굽거나 튀기거나 이런 조리법보다는 네. 삶거나 데치거나 이런 조리법이 좋은데 물론 굽고 튀긴 게 맛있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그래도 우선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라면 삶고 데친 방법이 좀 더 좋습니다. 아. 어렵네요. 그리고 우선 또 안 해야 되는 거는 이제 탄산음료, 그리고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 기름지거나 술 이런 음식들은 이제 뭐 소화기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위에서 식도로 가는 이런 이제 문이 열리게 돼서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예. 이제 조깅이나 스트레칭이나 산책 같은 뭐 이런 운동을 하는데 격렬한 운동보다는 네. 그래도 적절하고 유산소의 운동을 하는 것이 소화기에는 좀 더 좋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생활 습관을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이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바꿔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원장님, 근데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네. 탄산음료를 좀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뭔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네. 이제 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굳어져 있으면 막혀 있으니까. 예, 가스를 좀 밀어 넣어서 네. 좀 이렇게 부풀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아니요, 뭐 틀린 건 아니고 우선은 그런 용도로도 탄산 음료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제가 얘기한 거는 이때 이제 하부식도 관략근에 이완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역류성 식도염의 이런 방지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역류성 식도염도 조심해야 되니까요. 원장님 그러면 네. 맹물 말고 탄산수를 먹는 것도 좀 위에 자극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자극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네. 탄산수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그냥 물 쪽이 좀 낫습니다. 네. 네. 빅나리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것만 네, 지금 다 하지 말라고 뭘 하셨어요. 먹어야 될지 살짝 혼란이 그러니까요. 오고 슬퍼지는데 결국에는 이 담적증이 역시나 먹는 것, 음식, 식습관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담적증 환자들이 이제 먹을 때 조심해야 할,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 원장님 어떤 걸 조심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그 몇 가지 음식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 먼저 처음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을 할 때에는 소화가 잘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음식들도 사실은 좀 피해야 되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나나가 있습니다. 바나나요? 예. 저 많이 먹는데. 예, 이 바나나가 사실 영양도 좋고 네. 사실 좋은 음식이에요. 근데 담적병이 있는 환자분들이나 소화불량이 심한 분들한테는 사실은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뭐라도 이제 영양 보충을 하시느라고 네. 바나나를 이제 조금씩 드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나나 자체도 좀 산성질이 있기 때문에 소화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저항성 전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담적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소화시키는데 조금 버거워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음식들은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 예. 사실 그 뒤에 이제 같이 나오고 있는 현미나 고구마 같은 경우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소화가 약하신 분들한테는 거친 음식이나 뻑뻑한 음식들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아. 이런 것들 좀 피해 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앞서서 얘기를 최 원장님께서 잘 해주셨지만 이제 육류 특히 비린 생선들, 이제 고등어나 꽁치 같은 이제 생선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네. 주로는 단백질은 이제 좀 이제 뭐 콩류라든가 좀 뭐 두부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부드러운 것들 위주로 섭취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또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야채나 과일은 다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근데 야채 같은 경우도 대체로는 좋은데 조리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 예, 생야채의 경우에는 사실 소화에서 받아들이기 좀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생야채보다는 조리의 방법을 좀 다르게 해서 네. 가볍게 데치거나 익힌 야채는 사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익혀 먹는 것이 영양이 더 좋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야채를 익혀 드신다거나
과일 종류 중에서도 좀 이제 딱딱한 과일들, 이제 뭐 사과나 배나 단감이나 단단한 과일들은 사실 소화에 부담을 좀 많이 줄 수가 있고요. 아까 말한 찐득한 이제 바나나 같은 것들도 네. 조금 피하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였고, 네. 그 외에는 우리가 또 조금 신경을 쓰면 좋은 게 또 영양적으로 좋으니까 우리가 그 견과류를 좀 많이 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뭐 호두나 뭐 땅콩이나 아몬드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견과류 같은 경우에도 정유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 소화에 이제 부담이 되거나 위장의 운동성들이 좀 약하신 경우에는 이 정유 성분을 많이 섭취했을 때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약간의 이제 뭐 해바라기 정도라든가 이제 뭐 적은 양의 이제 견과류를 약간 섭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담적병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이제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었던 게 네. 그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뭐 섬유질이 많은 그런 게 좋다. 섬유질. 그래서 고구마라든지 맞아요. 네, 이런 거 먹으라고 알고 있었는데 야채도 아니었네요.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하지만 이 조리 방법, 삶거나 이 데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니까 이제 조리 방법 적절하게 선택하셔서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의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야채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조금 삶거나 좀 데쳐서 드시는 게 좋다. 이 부분 네.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51세 여성분의 증상 사례 이야기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오늘의 건강 꿀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알짜 정보가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한방의 답이다. 이정훈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했을 때 교통사고 초기에 살펴봐야 할 내 몸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엑스레이를 받으시면 대부분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듣게 됩니다. 나는 아픈데 이상이 없다고 하면 참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여기서 이상이 없다는 것은 골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골절이 없을 뿐이지 근육, 인대, 힘줄, 신경 등 이런 조직들은 손상으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통사고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3대 체크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3대 체크 증상으로는 두통, 통증, 저림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초기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럼, 메스꺼움, 그 다음에 구역감이 있습니다. 머리에 외상이 없어도 머리의 순간적인 충격과 경추신경의 자극, 정신적인 긴장 등으로 얼마든지 두통, 기타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평소 소화기가 약하거나 신경이 예민한 여성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교통사고 후에 더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이것을 뇌진탕 증후군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고 후 3일에서 7일이 지났는데 두통이 오히려 점점 심해지고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되시면 교통사고 직후에 있지 않았던 뇌출혈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지연성 두개 뇌출혈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꽤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시면 즉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증상으로는 바로 통증입니다. 교통사고 통증의 특징으로는 사고 당일에는 잘 모르고 다음 날 또는 수일 후에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림처럼 고개나 허리가 앞으로 숙여졌다가 뒤로 젖혀지는 사고 시의 그런 충격에 의해서 인체 깊숙한 곳에 인대나 근육이 손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손상된 조직의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 기타 다른 주변 조직들이 긴장이 오고 그 긴장으로 불균형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통증이
서서히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 바로 오지 않고 3일, 5일 후에 통증이 발생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후 통증이 없어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7일 정도는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증상으로는 저림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림 증상을 체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신경이 압박됐을 확률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하지만 디스크 파열이 없어도 사고 시 충격만으로 경추, 요추의 신경 자극 또는 말초 신경 자극으로 저림이 얼마든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정도의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했는데도 저림 증상이 호전 없이 계속 지속이 되면 MRI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 치료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초기에 체크해야 될 3대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증상들은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 정도의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심각한 증상들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증상들이 감소하지 않고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지속을 하고 통증이 남아있고 하시면 이후에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치료는 초기 한 달 내에 치료의 성과가 많이 좌우하게 됩니다. 이런 치료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한방적으로는 추나요법, 침, 약침 등을 시행해서 근육이 긴장, 인대의 조직의 손상 등을 통해서 발생되는 통증을 컨트롤해가지고 통증 완화를 시키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혈순환과 어혈을 제거하고 그리고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처럼 심신이 불안정한 경우에 심신 안정을 시켜드리는 한약 치료를 병행하면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으로는 보통적으로 사고 발생 후에 짧게는 2주, 길게는 8주 정도를 치료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교통사고 발생 후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후유증을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교통사고 3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3대 증상에 체크해야 될 증상으로는 두통, 통증, 저림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초기에 이 증상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체크해 보시는 게 후유증 예방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교통사고에 대해서 일어났을 때 객관적인 내 몸 상태를 알아보도록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훈 원장님께서 교통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꿀팁을 알려주셨는데 네. 이게 그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것만 교통사고 그 상처가 아니라 네. 이 어떤 두통이나 메스꺼움, 어지러움, 또 구역감 이런 것들도 우리 몸에 심각한 내상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네.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겠다. 이 부분은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서 강조해 드렸듯이 실천을 해야지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꼭 염두에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